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자, 여러분들 차에 이어서 이렇게 10주 차에 11주 차죠. 11주 차에 이어서 12주 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 모처럼 얼굴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가웠어요. 그 원래 이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그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될 포인트나 항목들인데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코로나의 영향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체크되어져 있는 그 6컷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다들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이 어떻게 연출되어지고 또 그 연출되어진 영상들이 얼마만큼 그 어떤 영향력과 어떤 요소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질이 되는지가 굉장히 보여지는 그런 피드백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 학기 동안에 11주차 동안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반응과 피드백되는 부분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벽 보고 강의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 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런 게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한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번 주가 이제 12주차고 다음 주는 13주차 온라인 강의 딱 2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총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그 온라인 기말고사를 보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어저께 그 교무처장님의 그 문자 발송에 코로나가 계속 더 지금보다 이태원에 대한 사건 때문에 강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대면 시험을 보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될 수 있으면 강압적인 건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아마 그 수업의 일환으로 이제 연장 예산에서 시험도 온라인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의 가장 여러 환경들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정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지를 한 바에 의해서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이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이니까 한 주 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화상 강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화상 강의는 2번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 데이터를 올려놓고 마지막 14주와 15주차 때는 14주차 때는 50문제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화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50문제를 뭐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로 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 하면 뭐 다음 주는 그냥 진도의 형태로 한 주를 더 나가고 14주차 때는 뭐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줌이 좀 불편하면 근데 그 줌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받고 그 질문 속에서 또 내가 궁금한 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난주에도 강의를 했지만 총 44명에서 7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10명 정도가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얼굴 처음 한 학기 동안 한 번 보는데도 불참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 강의가 부담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 제출제는 시험을 볼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주 14주차는 줌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내가 50문제를 여기다가 내고 할지 내가 보기에는 온라인으로 50문제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주일에 3, 4차를 계속 피드백 돌렸다 다시 보면서 지금 막 이렇게 화상 강의를 하게 되면 또 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온라인 강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그 화상 강의라고 제가 공지를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진도고 그 다음 주는 온라인 강좌인데 기말고사를 위한 총정리 개념의 온라인 그 다음에 아니면 화상 근데 온라인이 될 수도 없네요. 그리고는 마지막 주 화요일 날에 날짜상으로는 며칠 생각 봅시다. 다시 한번 공지 물론 공지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23일이겠네요. 6월 23일 날은 이제 영상 연출에 시험을 볼 것 같다. 그 다음 주차가 사실 보강 주간인데 월화 수업은 보강이 없다는 얘기가 있길래 물론 지금까지 볼 때도 다 보강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강 개념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 23일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 주는 진도 한 편 더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온라인 강의 그것도 온라인 강의인데 50문제 정도를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제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줌으로 화상 채팅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의 유형은 지금 또 변경이 있긴 하겠지만 대략 10문제 정도의 4점씩을 부여해서 40점으로 기말고사를 원래 30점인데 중간고사가 없어지면서 40점을 올렸고 평소 과제나 평소 점수를 20점을 더 부과해서 40점으로 해서 40대 40, 그 다음 추석 20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고사의 점수는 부과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0문제, 10문제를 자유자식하면 40문제, 40점이죠. 그래서 일반부터 50번까지 문제를 얘기를 내고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제가 온라인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이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의 선택이에요. 그냥 제 개인톡에다가 답안을 바로 쏘게끔 아니면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 아직도 제가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험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험하면 다음 주 50문제를 낼 때 온라인 강의에서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여기 온라인 강의 안에 있는 영상 안에다가 설명을 할 테니까 어쨌든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오픈북을 하든지 이 오픈북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메모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오픈북인 거예요. 분별력이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만 어찌됐든 하든지 아니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에 다시 50문제를 내면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또 몇몇 학생들 문자 와요. 또 전화 오고 뭐 저는 뭐 어떻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다 받아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 여지를 주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 그 전에 질문들은 얼마든지 좋은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뭐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변명에 대한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환경들이 있겠지만 편집이 아니죠. 다 여러 환경들에서 지난주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지금 2학기에 관해서 참 말들이 좀 많은데, 저는 사실은 궁금합니다. 2학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불편함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은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의 이용으로 돼야 될지. 이번에 이제 12주차의 경우는 화면의 시각화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시각화의 경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의 시각화. 자, 제목을 보면 이제 관찰법, 그 다음에 심층 분석법,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법, 그리고 이제 샷의 크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또 그것이 어떤 환경과 어떤 방식의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즈의 용도나 의미 부여나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나누고 싶다. 그 다음에 하이 앵글, 로이 앵글, 수평 앵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들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들을 어떻게 하면 화면을 시각화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구성, 그러니까 시각화에 대한 개념이 접근도죠. 시각화라는 개념은 뭐 생각 그리고 글,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 대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샷이라고 해요. 샷. 하나의 샷. 그래서 우리는 이 샷을 시퀀스, 샷, 그 다음에 장면, 씬 이렇게 나누겠죠. 씬 안에는 장소와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들이고 또 그 안에는 한 컷이라는 스타트가 되면서 끊겨지는 이 한 컷의 모임을 장소와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게 우리 장면이라고 하고 장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의 줄거리들에 대한 시퀀스 그리고 그 시퀀스 8개가 모여서 장편의 한 드라마 영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는 이 시각화가 돼야만 꼭 이루어진다는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상의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화면의 시각화, 그래서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설명들을 하고 또 수업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희소성이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라는 것을 직접 만들고 본인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신비스러움 내지는 여러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우리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이제는 그다지 그렇게 뭐 색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단 우리 전문가가 좀 더 많이 알고 그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 차이인데 그런 차이로 우리 일반 관객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시소성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뭐, 저의 사례를 보면, 지금이야 뭐 크게 문제 없겠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제가 영상 제작인 감독을 하고 연출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알려지면 굉장한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거 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신기롭게 봤단 말이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경우는 아, 네, 그래요 할 정도만 끝나는 거죠. 그만큼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영상 전문가나 일반인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겠다고 보겠어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으나 어떠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냐면 일반인들이 만드는 영상과 우리가 만드는 전문가가 만드는 영상들은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끔씩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든 영상하고 그야말로 초등학생 그 다음에 일반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만든 영상하고 차별화가 뭐가 있어? 그들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 라고 질문합니다.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영상의 깊이나 화면의 구성, 지난번에 줄곧 얘기했듯이 벡터, 그 다음에 뭐 재축을 만들어내는 원근법들 이런 환경들에 대한 깊이가 들어가 버리면 또 그거에 의해서 영상이 시각화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느껴지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편에 해봅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때 과거에 초중고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라고 그러면 그런 영상들의 찍힘은 이제 마음속으로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이미지에 보는 시점과 시각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광범위라 하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데 색의 차이가 뭐가 있냐. 10주 차트는 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색, RGB, 그죠? RYG, 그죠? 이런 거에 대한 활용도가 요소마다 만들어지고 적용될 때, 아, 이 영상은 전문가가 만든 거구나. 차별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차별화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야만 영상의 변화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생충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에서 만들어지는 앵글의 샷 구성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만들어진 영상하고 기생충에서 나오는 영상하고 뭐가 다를까요? 재축에 대한 깊이 달라요. 조명에 대한 좋은 시스템이 다르다고요. 배우들이 입는 의상 하나, 헤어스타일 하나하나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색감, 때깔, 느낌, 감정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에 접근됩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통상 화면의 시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전문가라는 소리 들어가고 감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스텝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로만 저 감독인데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죠. 가끔씩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시각화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고민. 저는 이 고민은 말 한마디 딱 이겁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 PPT에 썼는데 딱 한 가지예요. 구체화예요. 디테일. 디테일을 추구하면 전문가는 소리 듣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세요. 일반인들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디테일에 대한 촬영은 별로 없어요. 환경과 장면과 그때 그 느낌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디테일함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표정 하나,
눈빛, 눈동자의 시선 처리 하나. 이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시각화할 때, 비로소, 야, 이거 굉장한, 자, 여기서 봤던 것처럼 영상의 하나의 디테일 부분까지 서서하게 시각화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화면의 시각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디테일이라는 것이 영상화의 시각화의 포인트라고 분명히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이고 3, 4학년이 되면서부터 이 디테일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영상화 시키는 데 적용만 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너도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디테일함을 일단 선두로 필두로 딱 잡고, 자, 그러면 과연 이 디테일을 어떻게 디테일화 시키는지에 대한 집약적인 것들, 명료화의 강조, 이거 변화. 명료화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주제의식을 부여시킨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강조를 해요. 이 두 개가 적용되었을 때 시각화의 목표는 달성된다. 조금 아까 내가 살짝 풀어서 얘기했던 거랑 이거랑 같은 맥락이 같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지키는 영상들은 명료나 강조의 원칙이 없어요. 보여지는 그대로 지켜지니까. 그런데 영상 전문가나 감독이나 드라마에서는 이 명료나 강조가 적극 적용된다는 거죠. 가끔씩 내가 질문합니다. 야, 이 컷에서 목표가 뭐야? 명료 발언에 대한 부분들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이거 왜 찍었어? 여기에 이 포인트가 뭐야? 이 등장인물 캐릭터의 슬픔입니다. 슬픔. 오케이. 그래도 그 슬픔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명료화의 원칙이라는 거죠. 비주얼로 보여지는 이제 감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료화의 원칙을 적용시켰고, 눈물 한 동자가 스르르 내리면서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이거는 우리 강조의 원칙의 또 하나의 일환의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명료한 부분들에 대한 그 포인트들이 하나씩 숨어 있어야 됩니다. 컷에. 그래야 그 컷이 존재하는 원칙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드라마를 찍었고 영화를 찍었는데 보여줄 때 뭐지? 저 뭐지? 왜 저러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건 맞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왜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콘티를 짜고 또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학년 과목 중에 워크숍을 하고 있죠. 또 3학년대로 워크숍을 했고 4학년 졸업장을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컷 외칠 때 배우의 얼굴만 보지 말고 조명이 어떻게 되는지 조명에 대해서 요구사항만 하지 말고 대부분 가다 보면 현장에 가면 조명이 얘기하고 배우가 그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명료의 원칙이나 그 씬이 갖고 있나 그 컷이 갖고 있는 포인트의 주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 흐르듯이 그냥 조명과 배우의 연기에 의해서 그냥 한 컷이 넘어가요. 그랬을 때 이거를 연출하는 연출자의 감독이나 촬영 입장에서는 그 씬이 갖고 있는 명료와 강조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샷의 힘이 없어집니다. 벡터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명료가의 이거에 대한 것은 포인트는 뭐고 이거를 하는 어떤 포인트 살리겠다라고 딱 주제를 갖고 가야 돼요. 컷별로 씬별이 아니라 컷 한 컷 한 컷별로. 근데 만약에 그 컷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그 씬은 컷은 없애야 돼요. 없어도 문제는 없다. 홍상수 감독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홍상수 감독은 원의 원컷이에요. 한 씬이 컷 하나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저게 무슨 영화야. 근데 매니아들이 보면요 그 안에 깊이가 들어있어요. 명령어와 강조가 그 화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잘 보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니아가 생겨요.
비주얼이 높은, 또 임팩트가 높은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거기 끌려가죠. 거기는 비주얼 그 자체, 이미지 그 자체에서 그 순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을 시각화에 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고, 예술 영화나 또 깊이 있는 내면의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되는 영화들은 그 명료화나 강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보여지는 것의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앵글 보여지는 그대로의 느낌은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1차원적 접근의 이외에 2차원적 접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느낌들을 또 다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깊이의 영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예술 영화의 영화제나 이런 데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보여지기 좋다고 해서 작품성이 높다고 하지는 않다. 그걸 곧 우리는 명료와 강조의 원칙에 내면이 숨어있는 상징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징성의 의미가 강화될 때 작품의 깊이가 높아진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겠다고 해서 전부 다 좋다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라 깊이가 있으면 강조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상에서의 명료화라는 개념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의 접근도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에 캔이 하나 있어요, 캔. 자, 명료화의 경우에서 그냥 캔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크게 집중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X표를 해놨어요. X표. 그죠? 그러면 이 X표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집중하게 돼 있어요. X표. X표가 뭐지? 궁금하죠. 왜 저 X표가 가운데 있지? 이게 일종의 시각화에서 갖고 있는 아까 명료화라는 거죠. 그냥 일반 캔이 왔다 갔다 하거나 캔이 하나만 있으면은 명료화가 되질 않는데 X표를 하나 따르는 이유만으로 딱 느낌이 무슨 의미할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자체가 눈에 확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캔이 화면의 가운데 있느냐, 뒤층에 있느냐, 상위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명령어의 느낌과 감정은 달라져 버린다는 개념을 접근해 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명료화, 캔이 엑스표하고 있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개념이 명확하다는 개념을 접근해 보죠. 강조의 개념은, 자, 가까이 가지 마라. 오디오에서. 그 속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오디오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강조의 개념의 메시지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죠. 그래?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위험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평선을 몇 번 기울여요. 앞에서 말하는 명료화는 화면을 수평으로 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안정적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해서 가까이 가지 마라 폭탄이 설치해 있다. 불안한 거잖아요. 화면을 좀 더 사각으로 꺾어보세요. 그러면 꺾는 그 화면 구성의 자체만 갖고 사람이 불안해지는, 불안정한 구도에 의해서 위험도가 강조되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의 뽀의 강조는 위험이라는 거죠. 위험을 강조하겠다라는 샷인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강조해야겠다라는 명료하나 명확한 그 의미가 부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평면으로 수평이 되어 있는 화면을 사각으로 틀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 영상이 불안한 심리 느끼죠. 그런 거. 또 하나. 사운드로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속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을 접합니다. 이걸 우리는 강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조고 명료화의 결과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시각에 필요한 영상 제작의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쭉 정리해서 훑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시각화에 있는 부분들, 시점, 뭐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환경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 그 훑어본 거를 가지고 첫 번째, 기본적 접근 방식, 시각화에 필요한 정리초대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샷의 크기, 샷의 크기에서 많은 것들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관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이 앵글이냐, 로우 앵글이냐, 또 주관적 시점이냐, 그 다음에 오버숄더 샷이냐, 클로우 샷이냐, 그 다음에 앵글의 변화는 어떻게 있는지, 이러한 개념이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제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 방식. 자, 영상을 시각화하는데 어떠한 접근들이 있을 것인지. 자, 텔레비전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영화를 볼 때, 제작할 때, 특정한 장면을 연출하거나 표현할 때는 항상 미리 콘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찍고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첫 번째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관찰법이라는 거예요. 관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예술은 모방에서부터 창조가 나온다. 모방의 창조라고. 만약에 모방의 창조가 없다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모방의 창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 관찰하는 관찰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관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장소 헌팅이죠. 장소 헌팅을 할 때,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지난번 설명했지만, 7월 30일 영화를 촬영할 때는 헌팅 장소에 가서, 한 장소에 3번 정도 계속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1시간 정도 계속 그 주변을 살폈어요. 이게 일종의 관찰법이거든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 이렇게 관찰했단 말이죠. 그 관찰을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 해당 장면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배우라든지, 장소, 헌팅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의 항목들을, 지금 옆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방해하는군요. 이해해 주세요. 소음이 좀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 뭐. 자, 그래서, 관찰하는 관찰법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배우를 관찰하고, 장소를 관찰하고, 소품과 소도구와 대도구를 관찰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많은 시간을 두고 오라는 뜻이에요. 자, 콘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티를 만들 때 관찰하는 관찰법에 의해서 심층 분석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디테일함은 이루 말없이 표현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콘티를 짜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장소를 보고 그 다음에 배우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한간에 모 감독은 배우를 관찰하기 위해서 배우가 캐스팅이 되면 3박 4일 동안 같이 여행을 떠난대요. 배우들 4-5명을 데리고 뭐 밥도 먹고 밤새도록 그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일종의 관찰법이거든요. 또 모 감독은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움직이고 있고 햇볕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대요. 이렇게 보고 관찰을 느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환경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깊이가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법이 되게 중요하다. 자, 관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나 관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들은 심층 분석법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그걸 끝내면 안 돼요. 그거를 갖고 와서 배우하고 이야기한 내용들을 메모해 놓고 정리해 보세요. 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떠한 느낌과 어떤 감정들을 내가 느껴주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관찰법과 심층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 방법들이 머릿속에 팍 떠올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통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적 표현법이라고 하죠. 창의적 표현. 창의적 표현. 자, 그러면 관찰법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원의 화살표가 하나 있단 말이죠. 하나의 상황을 전달하고자 자, 이렇게 그죠? 이 관찰자의 시점의 개념을 잡고 있죠. 뉴스, 스포츠 중계, 행사 중계 프로그램들이 주로 활용한다는 개념을 잡고 있는 거죠. 좀 막 설명했던 내용들이 비슷한 거죠. 자, 이건 이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내부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 심층 분석. 좀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정리가 좀 됐다고 보죠. 심층 분석법의 경우에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은 현장 뇌법, 카메라 고발, 이제는 말할 수 없다라는 피지수적 같은 그런 심층 분석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형들을 심층 분석법에 만들어집니다. 관찰법은 아까는 뉴스 프로그램 있는 그대로 그런 접근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법들의 개념이거죠. 이거는 일종의 실제 영상에 새로운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이 특수효과나 드라마, 뮤직비디오, 비디오 아트에 대한 개념의 접근도로 발전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관찰법에 의해서 관찰하고 심층 분석법에 의해서 그 장면, 장소들을 분석한 후에 창의적인 형태의 유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그 영상에 표현하는 시각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환경들은 장르에 대한 개념이 접근된 거죠. 창의적 표현법에 의해서 창의적 표현법이 많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나 비디오 아트에 대한 개념에 많이 적용되어지는 장르라고 하는 거고, 또 앞에서 말했던 심층 분석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카메라와 고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피지수첩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법,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관찰만 하는 것은 뉴스예요. 그냥 스포츠 중계.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보여주는 그대로만 보여줘요. 거기 뭔가 가미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장르별로 관찰법, 심층 분석법, 창의적 표현법들에 대한 개념 접근이고, 자, 이거를 이제 창의적인 영상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관찰법에 의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관찰되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구조를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체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두 가지 방법의 개념을 접근했어요. 자, 관찰법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 여자의 형태를 한번 봅시다. 샷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앉아있다? 골프하고 있다? 전화를 걸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개념의 접근도 거죠. 자, 심층 분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의 접근은 아까의 보여지는 그 풀샷 개념의 접근도가 클로샷에 의해서 긴장감이나 또 독특한 복잡한 환경들이 느낄 수 있게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심층 분석 접근 방법인 거죠. 관찰법은 보여지는 그대로 이걸 다시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상들에 대한 부분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통상적으로 비전문가들은 관찰법에 의해서 영상만 찍어요. 보여지는 그대로 찍는데 그 안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뭐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 대부분 다 관찰법의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심층 분석법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는 거는 클로샷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풀샷들이 대부분 풀샷들이죠. 간혹 강조하기 위해서 클로샷이나 바스샷으로 따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따는 영상이 아니라 풀샷을 땡겨서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심층 분석법.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긴장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형태는 긴장감이에요. 긴장. 자, 긴장감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 다이얼만 보여준다든지 여자의 얼굴들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걸 더 강조시켜주는 거예요. 클로샷을 만들고 이중화면에 대한 화면의 변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불안을 더 강조시켜주는 거죠. 이런 접근도들이 과정이면서 또 장르 구분이면서 또 표현 방법들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법, 창의적 표현법, 심층 분석법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둬야 되지 않는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기본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죠. 과정에 대한 설명, 관찰을 먼저 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다가 장르형인의 접근이면 관찰법은 뉴스나 스포츠 중계에 대한 게 접근도의 장르에 사용되어질 거고 심리 분석법의 경우에는 PD수첩이나 카메라 룩법, 카메라 고발 뭐 이러한 좀 더 구체적으로 작가의 생각과 주제를 집어넣는 방법들을 심리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창의적 표현법에 의해서는 비디오와 또 뮤직비디오,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인 거죠. 장르별 구분인 거죠. 그런 환경들이 이제 접근 방식, 기본적 접근 방식.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설명 내용은 샷의 크기에 대한 얘기예요. 샷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준다는 접근을 갖고 샷의 크기는 하나의 샷에 특정한 장면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이런 개념이 접근인 거죠. 샷의 크기를 구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샷의 크기의 결정의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기준이다. 풀샷. 풀이라는 게 뭐냐면 화면에 꽉 찼다. 뭐가 풀샷이죠? 우리의 인물이 화면에 머리부터 끝까지 발까지 꽉 찼다의 의미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쉽게 풀어지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샷의 크기는 사람의 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롱샷, 익스트림 롱샷, 그 다음에 롱샷, 그 다음에 미듬샷, 그 다음에 클로샷, 그 다음에 비클로샷. 이거는 사람의 중심의 기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샷의 크기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인물 있죠, 인물. 요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것처럼 풀샷이란 말이죠. 풀샷. 이걸 지금 롱샷이라고 하는데, 우리 통상 풀샷이라고 하죠. 풀샷. 풀로 찼다. 근데, 이건 이제 롱샷이죠. 롱샷. 이거의 개념이 접근이요. 사람의 인물에서 롱샷.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뭘로 표현할까요? 롱샷? 뭐가 롱샷이지? 이게 클로샷? 아니, 이건 롱샷?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기준. 그게 샷을 크기를 정확히 결정하는 기준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샷의 크기나 이런 개념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익스트림 농샷. 이거 사실 익스트림 농샷.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농샷. 풀샷이 없지만 풀샷은 머리와 다리가 끝. 그 다음에 미듬샷. 허리나 배 부분에서 오는 미듬샷. 중앙에서 오는 샷들. 왜? 뭐에 대한 중앙? 우리의 몸에 의한 중앙. 그리고 그 기준점은 머리부터 있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니까 머리 위에서부터 크기가 결정되죠. 머리부터 풀샷, 가운데 미듬샷, 바스트샷, 머리부터 클샷. 머리는 움직이지 않죠. 이 머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머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스트샷, 바스트샷, 미즘샷, 클로샷. 여기는 좀 사이즈가 좀 잘 설명되는데 이거는 좀 클로샷이라기보다는 바스트샷이라고 하죠. 이거 미즘샷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클로샷. 그 다음에 여기 눈으로 바짝 들어가면 이게 익스트림 클로샷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꾸준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심층 분석법이나 환경에 의해서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자, 관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면 풀샷 중심이 될 것 같고 심층 분석법은 클로샷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법에 의해서는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을 낸다든지 화면의 특수 효과를 통해서 디저블을 시킨다든지 와이프를 작동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크기의 변화는 물리적인 부분들과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클로샷이 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디테일에 대한 접근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롱샷보다 클로샷이 더 느낌이 좋아지는 경우죠. 그죠? 그런 개념을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사이즈에 대한 변화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고, 자, 풀샷에 대한 개념은 관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이고, 클로샷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관찰법, POV, 포인트 오브 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오브 뷰는 관점의 관점. 인물의 관점을 대신해서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죠. 인물의 관점을 대신해서. 단순히 말해서 카메라가 우리의 눈을 대신한다. 이게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합니다. 관점. POV는 지시벡터, 그러니까 어디 방향을 보고 무엇을 보아라는 이제 작가의 지시의 힘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점에 대한 개념의 접근도 한번 봅시다. 부감샷, 주관적인 카메라 샷, 오버숄드의 샷, 클로우 샷, 그 다음에 재축의
크로킨샷. 이렇게 나눠주겠어요. 자, 그러면, 자, 안각샷과 부감샷에 대한 설명을. 안각샷과 부감샷. 임금니샷과 신의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지전능하는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의 접근도로. 그렇죠? 자, 화면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우 앵글. 이거는 사진인지 없는데, 자, 파인드 오브 뷰라고 보죠.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바라보는 시점인 거죠. 부하 직원, 그 다음에 권력 있는 힘이 바라보는 시점. 그죠? 이런 것들은 강한 심리적 상징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지시를 할 때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부감샷을 잡아주면 또 그 시점에서의 POV를 보여주면 굉장한 사람들한테 느낌이 왜소해져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심리적인 적용들의 상징 효과를 만들어주게 하죠. 이건 이제 역으로 되는 이제 로우 앵글 샷이에요. 이거는 이제 권력자의 동상을 일반인들이 올려다보도록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존경이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도를 주는 거죠. 1940년대 히틀러가 자기 군대를 응징력 있고 자기의 지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 히틀러를 촬영할 모든 카메라는 자기의 눈높이보다 밑에서부터 찍게 했어요. 콧구멍이 보이도록.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 하는 것처럼 위대해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위대해 보인다. 이게 위대해 보여지기 위해서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 때문에 히틀러가 절대절명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절대 권력자가 되어버려요. 이런 개념에 대한 접근도를 우리는 노 앵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요, 누구든 간에 권력 있고 멋있게 보여져요. 이건 이제 힘과 권력으로 보이죠. 힘과 권위. 그런 느낌이 드나요? 지금 사진이니까 뭐 그렇게 못 느끼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정열적인 이야기나 사운드나 효과를 더 넣으면 이 사람 그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고 힘이 높아져 보인다. 좀 아까 이제 권력과 힘의 논리였지만 지금은 이제 권력은 없죠. 기계한테 권력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로우앵글을 통해서 지게차, 기중기차를 찍으니까 힘이 굉장히 세 보이는 거죠. 거꾸로 이거를 부감샷인 하이앵글 찍었다가 하면 나약한 기중기가 되고 고장난 기중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파괴력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노우앵글이 강조되는 그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그랬죠? 탱크를 보여주고 탱크의 포구를 딱 보여주고 이렇게만 보여줘도 이 탱크는 엄청난 파워가 높은 위협적인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살짝 하이앵글로 찍었어요. 하이앵글. 좀 아까는 이제 부감 개념 접근도죠. 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노앵글로 촬영하는 샷보다 힘과 속도가 약해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죠.
느낌이 이렇게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리하기 시간에서 얘기해줘. 자, 거꾸로 이거는 수평 앵글이나 네? 하이 앵글보다 노우 앵글을 찍으니까 어떻죠? 힘과 속도가 강해 보이죠. 똑같은 앵글과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물체를 각도와 포인트 뷰인 시점을 어디에, 관점을 어디에 두고 촬영되어지고 눈높이를 어떻게 촬영되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져 보인다는 게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져 보인다. 그죠? 달라져 보이는 개념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 주관적 카메라의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주관적 카메라. 아까 같은 경우에 화면은 같은 거죠. 연기자의 시점 역할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모든 화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든은 주관적 시점이나 객관적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내가 관찰한다는 개념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3인칭이고 모든 것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관적 카메라의 경우의 접근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등장인물, 배우의 인물을 그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죠. 통상 포인트 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은 주인공이 이제 보여지다가 갑자기 이 카메라의 시점이 일로 넘어가면 객관적 시점에서 주관적 시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운전자가 보는 시점이구나. 주관적 시점은 항상 객관적 시점의 전반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냥 주관적 시점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누구의 시점인지가 관객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운전자의 시점이 얼굴에 보여주고 앞에 부분을 보여주면 이게 운전자의 시점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니까 어땠어요? 아까는 3인칭 객관적 시점에서 이렇게 주관적 시점으로 바뀌어지면서 객관적 시점이 갖고 있는 것보다 주관적 시점이 더 상황과 느낌이 일반인들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된다는 시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주관적 시점,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합니다. 자, 연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배우들이 더 관객들이 배우의 입장에서 더 강하게 들어가라는 개점에 접근했죠. 자, 객관적 시점에 대한 장점은 적극적인 참여자의 주관적 관점보다 굉장히 드물게 촬영이 되죠. 왜냐면 주관적 시점을 과거에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 중에 악녀의 경우가 첫 도입 부분에 거의 뭐 한 5분 정도를 주관적인 시점으로 촬영했어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돼서 칸 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초청했단 말이죠. 굉장히 독특하게 촬영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방법이 아니다. 이게 이제 주관적 시점에 대한 카메라의 관점들을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죠. V의 단축키를 누르면 3인칭 시점, 주관적 시점으로 바뀌어지죠. 그걸 이용해서 또 시점을 바꿨다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해보려면 이제 이 주관적인 시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주관적 카메라의 관점에서 주인공과 그 상대역이 맡은 역할, 대립관계를 분명하게 묘사. 어떤 편이 카메라가 쓸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 그때 이 주관적 시점이라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시점이 된다는 거죠.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감이 쌓일 때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를 표현할 때 또 POV 인프관자 시점을 또 사용합니다. 흔들리는 카메라, 또 흐릿한 포커스를 흐리고 밝고 하는 것들은 POV 주관적 시점은 어떤 시점이겠어요? 배우의 현재의 육체 상태나 심리 상태를 카메라의 줌과 흔들림을 통해서 대변해 주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권투를 하거나 또 심리적인 충동을 거나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하고 동점을 할 때 이때 이제 또 주관적 시점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흥미가 높아지죠. 가장 좋은 예는 악녀의 첫 도입부를 보면 그 주관적 시점들이 굉장히 잘 사용되어진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게 하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버숄드 샷과 클로브 샷에 대한 이야기. 오버숄드 샷. 오버숄드 샷은 물체를 하나 거쳐서 찍혀지거나 어깨를 넘어서 촬영해지는 것이고, 클로브 샷은 1번, 2번, 3번 카메라 중에 1번 카메라는 3번 카메라 앞에 있는 반대 크로스의 화면을 찍고 3번 카메라는 1번 카메라 앞에 있는 또 반대의 화면을 찍는 클로우샷, 다시 말해서 180도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촬영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클로우샷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오버숄드 샷들에 대한 경험은 어떤 개념의 접근이냐면 오버숄드가 일종의 180도 법칙을 얘가 넘나들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깨에 오버숄드가 돼버리면 180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걸치면 자유로워집니다. 이 오버숄드가 맘대로 카메라의 위치의 변경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크로우샷들은 180도 법칙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향이 틀려져 보일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이 자꾸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올보드 샷이에요. 자, 인터뷰라는데 인터뷰에 있는 앵커 뒷부분으로 이렇게 보이죠? 네, 그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 오버숄드의 샷이 제축 형태의 유형으로 제축, 어깨를 타고 깊이 들어가죠. 깊이. 이렇게 A를 향해서 깊이. A를 향해서. B가 어깨를 넘어서 이렇게 제축. 이거는 제축에 의한 오버숄드고 또 X축과 Y축에 의한 오버숄드가 또 있을 수 있죠. 이건 깊이의 오버숄드 개념을 줬고요. 자, 이거는 아까의 반대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리버스 오버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액션과 리액션 반대되는 오버숄드인 거죠. 규칙은 뭐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관객들한테 또 시청자들한테 약속이 당한 것처럼 어떤 느낌이냐면 오버숄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용이 되면 그 다음 샷, 그러니까 리액션 샷이죠. 리버샷 샷은 반대에서 또 반대로 오버숄드 샷을 해줘야 관객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보여지는 것과 이렇게 오버숄드가 돼주면, 근데 사실 이렇게 찍어버리면 화면의 앵글들이 너무 교과서적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한편 해요. 그래서 이런 앵글들은 전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너무 그렇게 하고 나면 교과서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오버숄드가 딱 됐을 때 이제 오버숄드를 넘어서 남자만 딱 잡죠. 이건 이제 클로샷이 돼버립니다. 이때는 360도 법칙에 적용이 돼요. 방향을 지켜주지 않으면 튀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어깨가 시키면 오버숄드가 되더라도 어떤 방향을 어떻게 찍었는지 관계가 없어요.
자, 클로샷은, 자, 오버숄드 샷에 다음 나오는 샷이 이제는 클로샷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형태로. 자, 이해가 됐어요? 이제 클로샷만 남게 됩니다. 이 배우들은 사라지고, 이 앵커는 사라지고. 자, 리버스 오버숄드. 리버스 오버숄드.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샷입니다. 근데 이런 샷들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어, 적용 상황으로 보는 거죠. 네. 제쪽 클로샷, 제쪽 클로샷, 제쪽. 제쪽 클로샷은 디지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제쪽 클로샷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는 클로샷을 만들었죠. 오버숄드를 통해서. 근데 제쪽 클로샷은 정면을 찍는 거예요. 정면을 찍 정면. 그러니까 그냥 클로샷은 살짝 45도, 15도 정도를 좀 틀어서 촬영이 되어졌다면 제축은 지시벡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직접 확법 또 주관적 카메라 기법이라고 해요. 주관적 카메라. 이렇게 클로샷들을 오버숄드로 찍고 또 클로샷을 찍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그 앞에 보면 이 아까는 그냥 옆으로 45도 틀었을 때는 그냥 그 객관적 시점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점이 되버리면 이거는 주관적 시점이 바뀌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쪽 클로샷이라고 합니다. 제쪽 클로샷. 이거는 더 상대한테 얘기하는 리버샷들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이 샷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해보면서 더 설명할 것이 말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자, 처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 때는 있지 오버숄드는 1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버숄드 샷이에요. 어깨에 넘어서 오버숄드 샷. 그죠? 여기가 이제 3번 카메라. 1번이 오버숄드 샷, 2번이 오버숄드 샷, 1번이 이제 클로우샷이에요. 클로우샷. 이거 오버숄드 샷, 클로우샷. 그리고 제축 클로우샷은 이렇게. 아예 360도 각도를 그냥 다시 설명하면 이게 아까 말했던 것은 오버숄드 어깨를 넘어서 찍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오버숄드 어깨 넘어 찍었고 이 두 번째 2번 카메라는 클로샷. 뭐 여기 어찌게 왔든 간에 클로샷. 그런데 12시나 6시 방향으로 이렇게 정면을 찍는 거는 이제는 제축 클로샷이에요. 제축. 가끔씩 이런 샷들 보여주죠? 자, 이건 이제 제축 클로샷을 만들어요. 앵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위치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벡터의 연속성을 위한 앵글, 다점점에 대한 앵글, 명료와 강조에 대한 앵글, 카메라 개성의 앵글. 벡터의 연속성이에요. 그 좌에서 우로 물체가 움직이거나 튀어나오고 들어갈 때, 또 좌우로 이동할 때, 그 다음에 혼란스럽게 점프 컷, 이런 것들이 벡터의 연속성의 앵글이에요. 카메라의 포지션에 위치에 맞춰서 그 다음 샷들이 이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튀니까. 자, 그걸 설명해보면 카메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벡터의 연속성인데, 자, 이거 방향의 방어죠. 이쪽 방향을 보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연속성이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샷들이 그 다음에 연속되어진 연속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편집에서나 촬영에서나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연자 시점에서에 대한
관점에 대한 표현에 대한 그러니까 실현자가 어디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나 무엇을 보냐에 대한 개념이 명료화시켜주는 개념이 접근합니다. 자, 카메라 앵글에서 쳐다보다가 갑자기 보여지는 이 피사체의 시선이 왼쪽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 시선이 바뀌었는데 왜 그렇지? 왜 바뀌었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의 기쁨을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졌죠. 어린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눈높이에 의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투샷을 찍었어요. 찍었을 때 연속성에 대한 개념이 관점에 대한 개념이죠. 자, 엄마의 시점은 아이를 밑으로 내려다봤죠. 내려다보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카메라 앵글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는 관점의 표현을 위한 앵글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시점에 바라보는 그 앵글에 맞춰서 촬영이 되어져야 되는. 그 다음에 또 아이의 시점은 뭐였어요? 엄마가 높이의 위치에서 밑으로 아이의 시점을 보는 엄마의 눈높이에 맞춰진 시점. 이거를 우리는 통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앵글이에요. 상황을 강조하기. 광각렌즈 아죠? 광각렌즈. 좀 멀리 퍼져 보이는 앵글을. 광각렌즈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왜곡에 대한 현상이 생기게 돼요. 기존에 있는 현실물보다 좀 더 퍼져 보이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용수의 동작들의 효과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광각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위에서 부감으로 찍고 눈높이에서 찍고 또 그 다음에 노우 앵글로 찍었단 말이에요. 자,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감, 눈높이, 노우 앵글을 사용해요. 이걸 우리는 상황 강조를 위한 앵글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아래에서 찍고 그러다 보면은 이 동작들이 굉장히 임팩트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그 다음에 그 사람, 이걸 바라보는 이 인간의 감정의 표현들이 상황에 맞춰서 더 똑같은 거라도 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앵글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에 느끼는 거죠. 극적인 분위기가 더 약해지는 거죠. 자, 눈높이, 눈높이, 눈높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바라보는 극단적인 부감, 눈높이, 노후 앵글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 분위기가 적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 설명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각화에 대한 요소들인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관점들이 시각하는 데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찍을 때, 내지는 여러분들이 콘티를 짤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아주 좋고 괜찮은 샷들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자, 카메라맨의 개성을 나타내는 앵글이죠. 자, 카메라맨들도 여러 환경들이 있긴 하겠죠. 출연자의 지금 말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으면 그 컷이 갖고 있는 주제, 출연자가 움직이는 동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잡혀져 있는 작가의 감독이 지시 벡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앵글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거를 카메라맨이 어떤 시점과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화면과 똑같은 환경을 줘주더라도 어떤 카메라맨이 찍는지에 따라서 또 사이즈나 또 그걸 인식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해석이나 배우들의 동작들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카메라맨의 개성에 의해서 앵글이 변화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카메라맨들 선별을 할 때 나랑 같은 성향을 갖고 있거나 나랑 내 마음을 충분히 빨리 읽을 줄 아는 그런 촬영 감독들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임근택 감독들은 정일성 감독, 카메라 감독하고 계속 같이 찍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찍는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카메라를 하게 되면
난 이렇게 찍고 싶은데 찍혀진 거 보면 나랑 달리 찍혀져 있어요. 이것이 카메라맨과 연출자의 앵글이 달라져서 느껴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나만의 창작 행위로 재구성해서 카메라맨을 이해하고 카메라맨이 어떤 성향인가를 파악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한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개념의 접근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카메라맨의 개성에 나타나는 앵글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봤던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정리해 보면 자, 맨 타이틀을 읽어보죠.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관찰법과 심층 분석법에 의해서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개념 접근으로 설명했고, 샷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물,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가 기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하는 거는 포인트를 얘기해서 포인트. 앵글은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수평 앵글이 갖고 있는 개념을 설명했고, 주관적 샷들이죠. POV, 연기자의 관점, 체험샷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무튼 이제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영상의 시각화하는 그러니까 화면의 구성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워크숍을 하거나 콘티를 짤 때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콘티를 짜거나 현장에서 적용을 좀 시키면서 찍어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이 수업이 유익한 수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짐하면서 12주차 화면 구성, 화면의 시각화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듣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